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계층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계층 이동이라 하면은 경제적인 조건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위에 도표에서 보면은 먼저 한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을 보면 한국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이 기준은 뭐냐 하면 하위 10%에서 중간 소득, 다시 말하면 평균 소득 계층으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세대를 말합니다. 보통 세대는 이제 30년을 치죠. 예,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위 10%에 있는 사람이 50%에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15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355해서 150년 걸린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40%가 만약에 평균 소득 계층이라 하면은 그 10% 계층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0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0%가 평균 소득층이라고 하면은 평균 소득 계층이 8%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계층 이동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층 이동이 어려운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위 10%에서 50%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단계가 15로 했을 때 4단계죠. 4단계. 이게 150년 걸린다는 거예요. 150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올라가는 거, 만약 60%라든가 70%, 뭐 상위 10% 안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다시 말하면 평균 소득 계층으로 가는데 150년이 걸리니까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마지막 계층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11세대가 걸리는 거예요. 그 하위 10%가 평균 소득까지 가는데 33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괜찮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도 계층 이동이 꽤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독일은 아주 그 상태가 좋아서 별로 오래 안 걸릴 것 같지만 우리보다 계층 이동이 더 안 되는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6세대예요. 프랑스, 독일 모두 6세대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계층 이동이 잘 되는 나라는 덴마크죠. 덴마크는 2세대밖에 안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위 10%가 상위, 그러니까 중간 계층 50%까지 가는데 60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벌써 20% 정도는 계층 상승이, 평균 소득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이죠. 그 다음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계층
이동이 굉장히 쉬운 나라입니다. 비교적. 지금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실업 문제예요. 실업의 문제는 그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래요. 어떤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불평등,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한 가지가 이제 하나 더 들면 빚입니다. 빚.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 설문조사에도 정부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일자리와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일자리라는 다른 말을 하면 실업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화폐 개혁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데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은 더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계층 상승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빚이 있다든지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직장이 있으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직장이 있으면 빚은 어쨌든 간에 이자를 내든지 해서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직장이 있으면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직장을 다녀 얻은 소득의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실업자들에 비하면 심각한 좀 더 심각한 게 아마 덜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불평등이라는 것이 불평등의 문제는 약간 다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실업의 문제, 인플레이션, 불평등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층 이동의 핵심적인 요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정부 정책입니다. 둘째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배경과 자원 등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가족 배경과 자원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최근에 흔히 수저계급론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이제 요소들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 물질 경쟁적인 차원이고, 두 번째, 사회 관계적 차원이고, 세 번째는 교육, 어떤 능력 이런 차원이고, 다음으로 정신 심리적 차원이 있고, 그다음 육체 건강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런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도 물론 그랬지만 이제는 개인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무지 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4차 산업은 대부분의 일자리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내지 10년 안에 대부분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영향을 주는 이유는 크게 뭐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AI죠. 플러스 자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일어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손으로 하는 어떤 육체를 쓰는 기능화가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 정신 노동자, 다시 말하면 화이트 칼라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먼 날에는 뭐 로봇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쓰고 해서 어떤 그냥 실업자라든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아주 적은 보조금으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AI가 등장하고 점점 더 강력한 어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특이점이 오면은 그 AI의 그 특이점이 오면은 여러분 알파고가 대표적인 그 경우죠. 그 특이점을 넘긴 것이죠. 딱 넘기는 순간 일반 사람들은 그 AI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삽질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고, 짐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힘을 나눠도 덤프 트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은, 육체적인 경쟁은 진작에서 사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가미된 요소들, 일본의 이제 서시 산업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벌써 대부분 한 70% 정도가 자동화되어서 서시를 만들죠. 근데 이것은 벌써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돼서 대부분의 70%의 서시 장인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70% 정도를 기계가 차지하니까 나머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유럽이라는 미국 이쪽으로 취업을 해서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나하나 이제 자동화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균 소득 계층은 이동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부의 어떤 빈부 격차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그래도 중간계층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은 이 중간계층조차도 완전 주저앉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처럼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처럼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분화될 가능성이 커요. 상위 몇 %만이 부르주아로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추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사회를 변혁시키지 않고는 이러한 그 계층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여간 그 미래는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2, 3년 전에 구글이 하는 번역을 보면은, 음성 인식이나 구글의 번역을 보면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평이한 문장이나 그 음성 인식은 굉장히 벌써 뛰어났어요.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자막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런 거 보면은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뭐 외제차니까 그래 싼 건 아니지만은 이번에 BMW 3 시리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골목에 깊이 들어갔을 때 골목에 막 차를 몰고 가다가 여러분 이제 돌아서 못 나오고 후진을 해서 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 50m 정도를 자동으로 머릿속에 인식해서 후진해서 나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 반자동이죠. 이제 뭐 주차도 굉장히 섬세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그 자동화와 그 인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킹 같은 거는 별로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에 도표를 보듯이 이제 계층 이동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계층 이동을 그 중간 계층까지 가는데 330년 걸리면은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한 대에 몇 퍼센트 못 올라가는 거죠. 뭐 몇 2, 3%밖에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그 국가 체제와 새로운 어떤 이념적인 체계가 등장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렇게 해서는 인간이 노예지, 앞으로 살아갈 때 인간이 노예지 최소한의 인간의 삶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소득계층 이걸 통해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변하고 또 그 다음에 이 계층 이동과 제4차 산업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변화, 계층의 더 편향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고착화 이런 것은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하고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막스와 같은 그런 새로운 혁명적인 사람이 새로운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런 새로운 이점을 생산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